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전정선입니다. 저희 키스텝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키스텝 수요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감염병, 탄소 중립 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기술 패권 대행 등 국가 사회적 현안 이슈들에 대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과 함께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시민과 산학연 현장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때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수요 포럼이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소통 창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46회 키스텝 수요 프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키스텝 평가 분석본부장 오세홍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 현안과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수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박상욱 교수님을 모시고 임무중심 국가혁신정책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수요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서 키스텝 정병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원장 정병선입니다. 오늘 다른 주제에 비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사회적 난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요. 기술 패권 경쟁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전염병의 대유행, 기후 위기,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그리고 초저성장, 실업 이런 다양한 국가사회적 난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로서의 해결책을 좀 제안해달라 이런 국가사회적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새 정부도 국정 과제 중에서 이제 과학기술 부분의 첫 번째 과제가 국가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입니다. 그 과학 시스템 재설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인문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구축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토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만이 아니고 해외 주요국들도
미래 사회 문제 해결이나 이런 국가 안전에 대해서 이제는 임무지향적으로 정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뭐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나파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유럽도 허라이즌 2020, 일본도 이제 문샷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그런 문제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인 난제에 대해서 지금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OECD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유럽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이런 논의를 많이 해왔었고요. OECD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임무지향의 혁신 정책의 정의로서 사회적 과제로 잘 정의된 목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연계한 정책과 규제의 통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 OECD의 다양한 국가들의 이 사례를 분석한 거에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목표를 문제점을 정확히 정의해서 설정을 하되 해결책은 굉장히 유연하게 개방적으로 다양한 수단들을 다 검토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를 좀 원대하다기보다는 좀 현실적이면서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결정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잘 갖추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정치적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러한 그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를 구축해 감에 있어서 사실 뭐 그동안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정과제에 넣어서 키스텝이 좀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특히 서울대 박상욱 교수님께서 임무 중심 국가 혁신 정책에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북현상 단장님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대표적으로 임무지향적 하나의 사업단인데 오늘 와주셔서 토론자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성신여자대학교 이재원 교수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인환 본부장님, 그리고 키스텝의 김상민 센터장님께도 좋은 토론을 이렇게 유도해 주실 걸로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두에게 이러한 그 토론의 공간이 임무지향적 국가혁신 정책에 대해서 한번 깊이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현,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키스텝의 이런 혁신 포럼, 수요 포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최상국 기자님께서 와주셨는데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또 기사 써주실 것을 믿고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성욱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성욱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 과학학과 미래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큰 박수로 박성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과학학과에서 과학기술정책 전공하고 있는 박상욱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포럼인 키스텝 수요 포럼에 서로 불러주셔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상당 부분을 원장님께서 개회사에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가볍고요. 오늘 제가 드릴 발표의 제목은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전개 방향인데요. 사실은 여기 참석해주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나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됐습니다. 이 주제를 받고 어떤 얘기를 해야 그래도 발제 시간을 좀 알차게 해석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한국형 임무중심 혁신정책이라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로는. 그래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 임무지향 혁신정책을 펼쳐나갈 때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고 어떤 부분은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지 그 부분을 제안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임무지향 혁신정책, 임무중심 혁신정책, 임무지향 정책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다들 그냥 임무지향이라는 부분 사실은 우리가 예전 냉전시대 아폴로 대회 때부터 이미 익숙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만 딱 듣고 임무 중심으로 하는 거지 뭐 약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가볍게 다가가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동향이 아니면 영국이나 유럽에서 마리아나 마즈카토 교수가 이끌고 있는 그룹에서 새로운 임무지향 혁신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모이프라고 하는 것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거 굉장히 새로운 거 아니냐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되고 거대 난제에 도전해야 되고 처음 나오는 얘기 아니냐 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구성을 했는데요. 맨 첫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최근에 어떻게 펼쳐져 왔는지 학계 논의를 정리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임무지향 혁신 정책의 개념을 소개를 하고 다른 나라 주요 사례를 말씀을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내용에 제가 슬라이드만 잔뜩 넣었는데요. 다 스킵하면서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토론자분들의 고견을 여쭈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동향을 한 10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슬라이드 한 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사실은 이제 펀딩이라고 하는 게 정부 펀딩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 영국의 왕립학회가 일종의 펀딩 에이전시로 기능을 하기 시작했고요. 1939년에 J.D. 버널이라는 과학자 겸 과학사회학자가 Social Function of Science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훗날 크리스토퍼 프리만 교수 등 과학 정책의 효시가 되는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1945년 바네바 부시의 사이언스 디 엔드레스 프론티어 리포트가 나온 뒤 현대적인 과학기술 연구 지원 체계가 미국으로부터 수립이 됐고요. 이후 스푸트닉 쇼크, 또 냉전기의 체제 우월성 경쟁에 입각한 자존심 게임이라고 하는 냉전기의 과학기술이 있었고 1980년에 베이돌법 이후에 대학이 혁신 주체로서 등장을 하게 되고 80년대 후반에 냉전이 끝나고 무역전쟁 시대,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시대가 됐고 비슷한 시기에 프리만 교수에 의해서 스프로에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점이 등장을 해서 이제 한 나라의 다양한 혁신 주체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국가 정책과 제도가 기업의 혁신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총체적인 시스템으로서의 혁신 시스템 관점이 등장한 뒤 OECD가 이를 공식 채택하고 회원국에 전파하면서 현재까지 2022년 현재까지 국가 혁신 시스템 관점 또는 혁신 시스템 관점, 혁신 생태계 관점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기본 틀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0세기 말까지 얘기입니다.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말이 과학기술 정책을 대신하여 쓰이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혁신 정책은 사실은 과학 정책과 기술 정책, 혁신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STI policy,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줄여서 얘기할 때는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룬트발 교수의 구분에 따르면 혁신 정책은 과학 정책과 기술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고 굉장히 넓은 범위의 정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혁신 정책은 제이콥 애들러나 얀 파거버거 같은 지금 현 시대의 대가급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되고 또 일종의 캠페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혁신 정책은 이제 거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 경제 정책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또 여러 영역에 걸친 정책의 세트, 정책 혼합이 바로 혁신 정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라고 하면 혁신 정책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혁신 정책이
그 용어가 어떻게 나온 건지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민 참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시민 참여론은 일반적인 행정학에서 거버넌스 이론 얘기할 때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영향을 준 것은 행정학보다는 STS, 과학기술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파가 더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를 통한 지식의 공동 생산, 또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기술 혁신의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혁신 주체가 연구자들뿐 아니라 이제 누구나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사용자,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또 연구 사업 기획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4중 나선 모형은 최근에 트리플 힐릭스 3중 나선 모형을 대신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논의, 친환경성 논의가 이제 유럽에서 90년대 크게 촉발이 되는데 네덜란드 학자들이 아리에 리베 학파인데요. 전이라고 하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심각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멀티 레벨 퍼스펙티브 다층이적 관점보다 먼저 나온 게 이 스트래테직 리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98년도에 처음 등장합니다. 르네 캠프라고 하는 학자가 제창을 하는데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임무지향 혁신 정책의 뭐랄까요 원조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난제의 최종 목표를 설정한 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다듬어가고 이런 되먹임 기장을 통해서 수정하고 적응하면서 정책을 밀고 나가는, 말하자면 임무지향 혁신 정책인 것입니다. 임무가 기후변화 대응인 것이고 성공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탈탄소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 경우 이거를 레짐 시프트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임무지향 전환적 혁신 정책, 이런 논의의 일종의 뿌리까지는 아니고 뭐 아래 줄기 정도 되는 위치에 이 니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유명했던 논의고요. 2004년 5년 걸쳐서 이제 프랭크 길스라고 하는 스프로의 학자에 의해서 사회 기술 시스템,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 시오리, 또는 최근에는 그 너무 이름이 거창하다고 해서 단순히 멀티 레벨 퍼스펙티브 MLP라고 하는 관점이 등장했고, 당시에 이노베이션 시스템 논의 이후에 어떤 큰 이론적 틀을 요구했던 혁신 정책학계에서 열광하면서 굉장히 히트를 치게 됐습니다. 이 다층이적 관점은 어떤 큰 전환을 위해서 1, 2, 3층이 나눠져 있는데 3층은 랜드스케이프, 글로벌 랜드스케이프로서 예를 들어 기후변화 같은 컨디션이고요. 맨 아래 단이 기술적인 니치로서 친환경 기술이나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이 아직은 메인스트림에 올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시도가 되고 또 사회 기술 실험, 소시오 테크니컬 익스퍼리먼트가 시도가 되면서 경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간 수렴이 되면서 성장해서 결국 메인스트림으로, 즉 소시오 테크니컬 레짐과 만나게 되는, 기존의 레짐들과 만나게 되는 메인스트림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때 그런 메인스트림에 있던 레짐들이 이제 올라온 성장한 니치 기술과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레짐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신기술도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전환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기후변화 같은 랜드스케이프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기후변화가 좀 덜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이 MLP가 아주 큰 히트를 치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앞장에 보여드린 트랜지션하고 관점이 같습니다. 같은 네덜란드 학파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게 또 영국의 스프로로 건너가서 르네 캠프랑 프랭크 길스가 모두 스프로의 교수를 하면서 이 관점들을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마리아나 마주카토라고 하는 지금 아주 유명해진 교수가 또 당시에 스프로에 재직을 하면서 기업과 국가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혁신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책은 왜 기업과 국가라는 말을 썼느냐면, 기업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창도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밀고 나가는 게 기업가인데, 과거에 기업가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기업가적인 정치인, 기업가형 국가 이런 데에는 말이 쓰인 적이 있는,
대학, 기업가형 대학에 많이 쓰인 적이 있지만 기업가형 국가로는 이제 처음 마주카토가 언급을 했는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처음 등장하면은 리스크가 크니까 기업들이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데 국가가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지금 당장은 돈이 될 것 같지 않은 기술들도 국가가 개입해서 개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서 어떤 의미로서는 자유주의적이고 시장에 맡겨놔야 한다라는 그런 풍토에 반기를 든 상당히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 강조하는 그러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해진 그림이죠. 아이폰이 알고 보면 다 국가 프로젝트에서 나온 거였다. 그래서 애플에다가 세금을 더 세게 매기든지 공기업화해야 된다. 이런 과격한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기업과 국가론에서 결국에는 정부의 임무, 국가의 임무라고 하는 힌트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요한 쇼트나 에드 슈타인밀러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MLP적 관점을 혁신 시스템 관점과 합쳐서 전환적 혁신 정책,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를 혁신 정책 3.0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혁신 정책 1.0이 과거의 선형 모델에 기반했던 모형이고 2.0이 혁신 시스템,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하지만 캠페인하고 있는 3.0이 전환적 혁신 정책이 되겠고요. 3.0 정책의 핵심은 목표 자체가 경제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이며 그 정책의 믹스는 혁신 정책의 믹스로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믹스를 가져야 하고 여러 영역에 걸친 정책이 나와야 하며 정책 과정에서는 시민이나 사용자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혁신 정책 3.0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은 사회 문제 해결을 앞에 두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경제 성장을 하고 잉여가 발생하면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친환경도 신경 써보고 공공복리 증진도 신경 써볼까? 이게 아니고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환경 문제에 대응을 하면 돈도 덩달아 벌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접근, 3.0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형 R&D나 거대 난제 대응이라고 하는 논의가 이 혁신 정책 3.0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발표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이 SDG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도 역시 함께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지난 20여 년간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여러 논의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들으신 선생님들께서 이 얘기들이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모아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혁신 시스템 관점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만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또 귀결이 됐고 이게 전환적 혁신 정책으로 그 멀티레벨 퍼스펙티브와 전위 이론 이런 것과 합쳐져서 전환적 혁신 정책이 되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60년대부터 있었던 임무지향 정책이라고 하는 전통이 2000년대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의 국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마주카토의 기업과 국가론하고 만나게 되어서 새로운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 등장을 했으며 전환적 혁신 정책과 새로운 임무지향 혁신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고 물론 제 의견입니다만 여기는 혁신 정책 3.0의 일종의 실천 방안으로서 새로운 모이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혁신 정책 3.0과 새로운 모이프에 큰 영향을 준 것은 STS적인 전통입니다. 과학기술의 민주화, 시민 참여, 또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 사회 문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STS의 오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혁신 정책은 규범적인 경향이 매우 강하다, 노마티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서 과거에 객관적인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 기반을 두었던 과학기술 혁신 정책 연구와는 사뭇 다른 규범적인 무언가 가치를 적극적으로 개입시켜서 밀고 나가는 그야말로 무언가를 달성해내는 근데 이 가치가 과거의 가치인 예를 들어 냉전 시대의 체제 우위라던가 경제 성장이 아닌 사회적 가치, 전인류적인 선한 가치가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맥락이 되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모이프, 마주카토가 주장하고 현재 영국과 유럽에서 실천되고 있는 새로운 모이프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여러 논의들이 종합되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임무란 무엇인가? 임무지향 혁신정책에서 얘기하는 임무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임무지향 정책에서 예를 들어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 원자탄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임무죠. 오래전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임무지향 정책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등장한 죄송합니다.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기술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던가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임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던가 하는 것도 임무가 됩니다. 그래서 임무는 과거의 어떤 이념적인 임무도 있고 또 경제적인 임무도 있고 사회적인 임무, 환경 관련된 임무도 있고 아주 거대 담론적인 임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런 임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임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츠카토도 자기가 임무지향 혁신정책을 개념을 던져놓고 뒤늦게 정리를 했는데 모이프라고 하는 게 자기가 제일 먼저 던진 게 아니다. 예전에 이미 1세대 모이프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추격이나 경제 성장의 임무가 있었고 2세대 모이프라고 부르는 조금 더 잘 알려져 있는 우주 개발 같은 그러한 모이프가 있었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3세대의 모이프에 해당한다. 사회적 난제 해결에 해당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뿐 아니라 기후 변화, 공중 보건, 인구 문제 등 사회적인 거대 난제를 해결하는 게 3세대 모이프의 특징이 되겠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팬데믹, 신종 감염병에 의한 팬데믹도 결국은 이 극복을 위해서는 또는 적응을 위해서는 임무지향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2년 전에 시작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백신 개발 작전 역시 분명한 특징을 가진 임무지향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되겠습니다. 백신을 만든다는 임무가 있었던 것이죠. 정부는 임무지향 혁신 정책을 펼침으로써 공공과 민간 부분으로부터 리스크 테이킹하는 역할, 말하자면 리스크 쉐어링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 실패가 있을 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 형성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어떤 접근 자체는 하향식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나 R&D 프로젝트는 상향식으로 기획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의 합의 및 수용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임무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임무 하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정책, R&D 프로젝트, 시범사업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는데 대략 그 정도 단계 가면은 이제 상향식으로 기획이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이프 사업 계획은 영국에서 가장 열심히 되고 있는데 마츠카토 교수가 이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영국 정부에서 아예 이 UCL에다가 프로젝트를 줘서 모이스 커미션이라고 하는 임무지향 혁신 정책을 기획하는 일종의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는 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긴 합니다만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거대 난제에 대응하는 연구 사업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그랜드 챌린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사례로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임무지향 혁신 정책의 특징은 임무가 구체적이고 그 추진 방안도 굉장히 구체적이다. 왜냐하면 임무가 구체적이니까 당연히 추진 방안도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축을 두고 로드맵이 나올 정도로 참여 주체들의 역할이 각각 무엇인지, 뭘 달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정의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대 난제, 사회적 거대 난제, 또 사회적 문제, 환경적 문제 이런 것만 다루는 것이냐?
유럽의 경우는 사실은 사정이 조금 더 복잡하죠. 영국보다 유럽 전체로 넓혀 보면은 유럽에는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만 동유럽의 새로운 유럽연합 가입국들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는 문제, 또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라틴 계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되는 문제, 경쟁력이 떨어진 문제,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인 산업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유럽 내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좀 뭐 해볼 만한 여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9에 탑재한 개념을 보면은 재미있게도 임무지향 혁신 정책의 임무를 트랜스포머 미션, 즉 전환적 미션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산업 정책이나 과학기술 정책에 해당하는 미션들, 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던가 연구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액셀러레이터 미션이라고 해서 별도로 종류를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뭐 전환적 혁신 정책이나 사회적 거대 난제만이 미션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우리는 여전히 혁신 정책 2.0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프로모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미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 동향은 아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 모이프 전통이 강한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 영국식의 새로운 모이프 전통은 아직은 없고요. 예전부터 전통적인 모이프에 있어서는 아주 강한 임무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정책 2.0스러운 또는 1.0스러운 미션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전통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기초 연구에까지도 이런 임무지향성을 접목시켜서 NSF 같은 기초 연구 지원 기관에서도 전략성을 띈 기초 연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이제 아직도 이제 국회에 계류돼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거대 난제로 인식을 하면서 혁신법이 나오게 되죠. 미국 혁신법, 혁신경쟁법이 6개의 세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작년에 이 모이프를 주제로 해서 독일과 미국 학자들과 국제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공통적으로 미국의 최근 나온 혁신경쟁법은 미국판 모이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견해의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술 패권 유지라는 게 임무가 되겠습니다. 매우 대단히 중요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거대 난제죠. 거대 난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반도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떤 과학기술 분야의 격차를 더 벌려야 된다. 어떤 기술 분야는 보완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임무가 구체적인 임무가 되는 것이겠죠. 독일의 경우는 약간 유럽식입니다. 다소 유럽식의 난제들을 설정을 해서 하이테크 스트래테지 2025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오래됐습니다. 발표한 지는. 산업 정책하고 사회 난제를 연결해 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독일이 강조하는 인더스트리 4.0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과 사회 문제 해결을 연결해 놓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영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모이프 중심으로 그랜드 챌린지스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고요. 일본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문샷이 있고, 문샷은 약간 NSF의 10 Big Ideas하고 비슷한 약간 미래지향적인 과학 정책의 그런 느낌이 있고, 신사업 구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독일의 또 하이테크 스트래테지하고 닮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또 그 산업 구조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구조가 비슷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일본은 미국, 영국, 독일이 다 뒤섞여 있는 것 같은 저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그 임무지향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기초 연구도 하고 와해성 혁신을 지향하는 어떤 도전적인 R&D도 하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도 동시에 지향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또 사회혁신 5.0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산업뿐 아니라 사회 문제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한국은 일본하고 비슷한 임무지향 혁신 정책을 펼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정책 환경은 뭐 다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패권 국가가 아닙니다. 패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패권을 추구할 만한 위치도 아니죠. 그렇다면 한국이나 독일과 같이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힘이 있고 성숙한 국가는 어떤 그 과제가 주어졌느냐, 바로 기술 주권론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기술 주권 이런 말을 하면은 뭐 데이터 주권 이런 것처럼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데이터를 뭐 수탈당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어적으로 주권이라는 개념을 기술 분야에도 적용을 시켰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기술 주권, 테크놀로지 서버렌티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곳은 독일과 한국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독일과 한국은 모두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고요. 독일도 최대 수출 대상국이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최대 수출 교역 대상국이 중국이고요.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탄탄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모든 기술적인 관계를 끊어라라고 하면 거기에서 뭐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게 뭐 미국이 힘이 세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미국 기술을 쓰지 마라, 미국 기술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라는 건 미국의 기술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미국 기술을 넘기지 마라 또는 적용한 제품을 팔지 마라 그러면 안 따를 방도가 없죠. 자,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그런 대립 구도가 심화된다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에 있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주권적 권리를 기술 주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기술 주권 확보라고 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으며 일종의 난제로 떠올랐으며 독일과 같은 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혁신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미 국정과제 1번으로 과학기술 분야 1번으로 반영된 것처럼 또 지역 소멸, 고령 사회 양극화,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등 사회 문제에도 과학기술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양대 전환이 동시에 닥쳐오고 있죠. 탄소 중립을 위한 탈탄소 전환, 소위 에너지 전환, 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대 전환이 시작이 됐고 이미 지난 정부에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라는 두 가지 큰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대 뉴딜 정책에 대해서 OECD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은 이노베이션 펄러스 2.0적으로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비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전환적인 과제를 과거의 틀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양대 전환에 대응하는 전환적 혁신 정책은 새로운 전환적 혁신 정책의 틀, 혁신 정책 3.0의 틀, 그리고 새로운 모이프의 틀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정책 환경은 대단히 복잡한 환경입니다. 기술 주권도 확보해야 되고 과학기술 격차도 유지해야 되고 산업 경쟁력도 계속 가져가야 되고 혁신 생태계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공중보건이나 사회 문제에도 대응해야 되고 전환에도 대응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요구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관 주도로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관을 능가하기 때문에 민관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새 정부에서도 민관 위원회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협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판 임무지향 혁신 정책은 어떻게 펼쳐 나가야 할까요? 이 부분부터는 순전히 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임무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합형 임무지향 혁신 정책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통적인 임무, 발사체를 만든다던가 전투기를 만든다던가 백신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임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식의 기술 주권을 확보한다. 이것도 임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식의 거대 난제에 대응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의 주어진 난제 그리고 임무가 되는 것이고, 한국형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여러 문제들, 정부 주도로 해왔던 많은 그 과제들, 산업에 대한 과제, 과학기술 R&D에 대한 과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임무지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 방식의 경우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안타깝지만 시민사회가 아직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까지 관심이 있으시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유럽식으로 해서 유럽은 시민들이 같이 하니까 이러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상향식 기획을 강조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여러 부처의 또 여러 영역의 정책 영역에서의 협업 체계 마련이 급선무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협업 체계를 통해서 상향식 정책 수단 제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최근의 경험이 바로 소부장 사태 극복의 경험입니다. 몇 년 전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 수출 규제를 발효를 했고, 여기 이제 이게 난제로 떨어진 거죠. 이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어떻게 이 소재 부품들을 국산화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느냐, 난제가 떨어졌는데 여러 부처가 똘똘 뭉쳐서 과기정통부, 산업부, 외교부 똘똘 뭉쳐서 결국에 어느 정도 해결을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떨어졌을 때 임무지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펼치고 부처 간 협업 체계로 극복을 해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프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기술주권 얘기는 이제 말씀으로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단 한마디만 추가하면 기술주권이라고 해서 모든 기술을 자급자족해야 된다던가 기술을 보완에 힘써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전략기술을 설정해서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기술주권 확보와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 기관에서 유망기술, 전략기술 이런 걸 선정하는 작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떤 포커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최신의 전략기술 개념을 좀 벤치마킹해서 전략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기술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산업 경제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신흥기술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아직은 추격 중인 우리 나라는 추격이 끝났지만 기술 분야에서는 추격 중인 바이오 기술이나 항공 우주 기술 같은 추격형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선도권에 있지만 격차를 유지하거나 더 벌려야 되는 그런 기술들도 전략 기술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우리가 앞서 있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있으면 앞서 있는 대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임무를 설정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대 난제 대응에 대해서도 물론 신경을 써야 합니다. 탈탄소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 외 고령화 사회, 인공지능의 도래, 모빌리티의 변화 등등 여러 사회 기술 시스템적인 복합적인 거대 난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사회적 영향이 엄청나게 큰 주제들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다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몇 년 전에 2년 전에 키스텝의 도움을 받아서 거대 난제 대응을 위한 일종의 실험, 시민 참여 워크숍을 통해서 연구사업 기획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물론 하루짜리 워크숍이었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시민들 참여 속에서 일정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 참여 워크숍을 통한 거대 난제 대응 연구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또는 키스텝에서 신경 쓰셔서 하나의 어떤 그 프로토콜을 만들고 추진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인 임무들, 산업적인 또 과학기술적인 전통적인 임무들도 임무지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 체계를 바꾸면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추진 체계가 정책 고객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 대상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자들을 상대하는 과기정통부, 기업체를 상대하는 산업부와 중기부,
병원을 상대하는 보건복지부 이렇게 상대 클라이언트, 정책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나눠져 있지 연구나 혁신을 어떤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무별로 추진 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고 임무별로 가져간다는 것은 임무별 조직일 수도 있고 조직이라는 얘기를 하면 너무 또 예민하기 때문에 뭐 행정 체계를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임무별 위원회라든가 임무별 TF 등 협업 체계를 가져갈 수 있겠고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분야별 지원 체계 예를 들어서 뭐 물리 분야, 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 이런 분야별 지원 체계로 부처의 지원 조직과 또 펀딩 에이전시의 지원 조직을 재편하는 것도 충분히 임무지향 혁신 정책의 성격에 부합하는 개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회자되는 새로운 모이프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2000년대 이후에 과학기술혁신정책학계의 여러 논의들이 종합돼서 하나로 모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한 STS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과학학과가 3월 1일자로 출범이 됐습니다. 기존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 과정에 과학정책 전공이 추가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STS 전통과 최근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그 맥락을 합쳐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약간 광고 말씀입니다만은 최근 경향에 상당히 부합하는 그러한 학문적 풍토를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이 확대되고 또한 반대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또는 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STS와 혁신정책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이프가 등장을 하자 기존의 전통적인 모이프에 대한 관심도 부활을 했고요. 결국 임무 중심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임무라는 게 항상 거대 난제 대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임무들도 함께 다룰 수 있는 일하는 방식, 추진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무 중심 혁신 정책은 임무가 뚜렷하고 그 임무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각국 정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임무지향형으로 혁신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 동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국판 모이프는 한국의 맥락에서 형성하고 추진하면 됩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영국형으로 할까, 독일형으로 할까, 일본형으로 할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의 모이프가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임무가 여러 층위에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모이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임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국판 임무지향 혁신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듣고 생각나는 것은 그 임무 중심 혁신 정책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기존의 경쟁형 그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비교해서 일하는 방식 또는 그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이 좀 달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과정에서 임무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설정할 것인가 또는 그 누가 임무를 수행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협업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임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오늘 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오늘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묵현상 단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성신여대 법학부 이재훈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인환 정책연구본부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상일 센터장입니다.
각 그 패널 분들께서는 각자 한 5분 내로 그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묵현상 단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단장입니다. 우리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주 큰 그 줄기가 딱 잡힌 듯합니다. 그래서 임무 중심의 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다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사업단은 아주 이름부터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신약 개발을 하는 사업단으로 임무를 가지고 탄생을 한 그런 사업단이라서 이 임무 중심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임무가 너무나 명확하고 이 임무에 따르는 목표가 정성적인 목표들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 FDA와 EMA에 허가받은 약 4개를 내놓아라. 두 번째, 이 넷 중에 하나는 적어도 매출액이 1 빌리언 US달러는 넘어야 된다. 이런 아주 명확한 거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업단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주 명확합니다. 이러려면 혼자 힘으로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 가져가기는 어려우니 글로벌 제약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든지 코디벨롭먼트를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같이 이 공동 개발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아주 어찌 보면 제목을 하나 정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들이 거의 그냥 시퀀셜리 정해져 버리는 구조 속에서 저희들은 태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데는 이렇지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임무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임무가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돼 있지를 않았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 게 다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제가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럼 정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무를 제가 사업단장을 이 역할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임무 중심과 목표는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질 수가 있는데 실무로 내려가면은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다알파 또는 알파 다 좋은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의 성공 요인들도 분석되어 있고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무 중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발목을 잡는 요인 크게 보면 두 가지는 첫 번째가 예산 시스템입니다. 국가 예산서에 써 있는 데서 단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거기 써 있는 대로 그냥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과제 R&D 과제에 올해 10개를 선발해서 자금 지원을 하고 과학기술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개당 8억이다. 이렇게 정해져서 8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면 하늘이 무너져도 8억씩 줘야 되고 10개 줘야 됩니다. 그중에 보니까 어떤 과제는 8억으로 도저히 안 돼서 임상까지 생각하면 12억은 들 텐데 4억은 더 줘야 될 텐데 그래도 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4억은 못 주고 어떤 과제는 정말 3억만 있어도 되는데 8억이라고 써 있으니까 줘서 그 5억으로 집도 사고 그 임대료도 내고 하여튼 8억 다 써야 됩니다. 무조건. 눈꽃만치도 틀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큰 일이 생깁니다. 예산결산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난관을 겪어 나가야 되니까 이걸 몇 번 겪고 나면 이 3억밖에 안 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8억이 책정돼 있으면 3억만 주고 나머지 반납하면 그뿐인데 이건 나중에 이 얘기 저희 듣기 싫으니까 8억 다 줍니다. 주고 내가 무슨 이순신 장군이냐 무슨 안중근 의사냐 그러면서 다 주고 내 돈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이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번 확정이 되면 끝까지 가야만 되는데 이해도 됩니다. 수많은 국가 그 사업들을 하다 보면 그걸 마음대로 하면 큰 혼란이 오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적합하게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후속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추진한 사람이 알아서 네 멋대로 하라가 아니라 8억이 들어가는 과제 그 예산인데 실제 해보니 3억밖에 안 들어가면 그럼 나머지 그 5억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시스템 또는 다른 과제로 돌리는 시스템 또는 여러 가지 이 모자른 데다가 추가로 주는 시스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서 플렉서블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 예산 시스템에 있어서의 그게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임무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밑에 수도 없이 많은 현실적인 레드 테이프들이 있는데 이 레드 테이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거냐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그 논점입니다. 문제를 누가 내느냐는 문제에 이제 봉착이 됩니다. 유럽 방식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에 의한 어떤 문제가 제시되는 거, 임무 이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푸는, 뭐 예를 들면 저에게 주어진 그 문제는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라라는 문제를 저는 받은 거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저의 건데, 이건 누가 이런 그 문제를 내느냐는 거고요. 저희 사업단에서 또 이 밑에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항체, 약물 접합체를 개발하라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라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문제를 잘 받았습니다. 예타를 통해서 문제를 잘 받았는데,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행위를 위해서는 문제를 내서 이런 문제를 하세요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엘리저블 하냐, 누가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뭔데 문제를 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오토리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은 민간이 참여하여 바텀업으로 이 문제를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게 오토리티를 누가 가지는 거고 엘리저빌리티의 이슈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임무 중심이 되면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조직 또는 하나의 위원회 등등에서 그것도 작은 규모의 임무, 즉 숙제를 내고 문제를 내는 그 오토리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게 참 큰 어려움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의 경우에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피해가는 방법이 뭐냐면 그 오토리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겪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는 글로벌 빅파마의 간판 뒤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와 조인트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문제를 글로벌 빅파마가 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파이자가 낸 문제에 대해서 챌린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로슈가 낸 문제에 대해서 챌린지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단은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데 이건 편법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보다는 말씀받다나 이 전문가들의 집단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바텀업으로 이런 미션, 즉 문제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체계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에 대한 해결책이 안 만들어지면 이 임무 중심 조직을 움직이는 그 커미셔너 또는 디렉터, 대장, 저 같은 사업단장, 이런 사람들은 거의 1년 지나면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구체적인 부분에서 대안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어찌 됐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옳은 길인 것 같고, 이래야 우리가 R&D 비용을 쓰는 것들이 이 돈 쓰는 것만큼 결실도 맺어질 거다라는 생각에는 뭐 눈꼽만큼의 의심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현성 단장님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임무 사업단 자체가 임무 그 자체로 말씀을 하셨고, 다만 이제 이게 사업단과 같이 임무가 명확한 게 있는 반면에 사회 문제, 그대 난제라든지 기술 주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미션을 어떻게 구성해서 만들어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시스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핵심법에 따라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다 원칙대로 연구 현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문제를 누가 내느냐, 어떻게 내느냐,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문제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대 난제 밑에 임무라는 것을 중간 미션을 주고, 그 밑에서 이제 아까 프로젝트 베이스에서 바톤업식으로 이렇게
그 하는 방식이 이제 미들업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그 난 임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문제를 정의하는 게 정해지면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성신여대 이재훈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저희 교수님, 박상혁 교수님 발제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항상 고민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저도 들으면서 많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해소가 스스로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오늘 저도 습득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임무지향 혁신 정책, 뭐 임무지향형, 임무지향적 뭐 말씀하시면 사실 너무 가볍게 다가가는 거 아니냐라고 박상혁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100% 이상 공감하고요. 저희가 임무중심 국가혁신 정책이라고 이런 키워드를 말할 때 제가 이제 항상 궁금한 게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 아니면 기존의 이런 법 정책을 이제 법이나 규정화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제일 그 부분이 난해하더라고요. 가령 오늘도 국가적 난제라는 키워드를 계속 사용하시지만 또 그게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또 사회 문제 해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학술적으로는 구분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가져와서 만든 정책에서는 사실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가 않아서 특히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지가 않은데 다만 오늘 논의에서는 우리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이러한 사회적 난제, 국가적 난제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한 단계 내려오면 이제 우리가 많이 R&D 국가연구개발 정책에서 쓰는 용어 중에 과거에 좀 많이 썼던 미래 먹거리 발굴, 뭐 미래 일자리 창출형 연구개발 사업. 저는 이게 미래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키워드이고요. 어떻게 보면 예타 통과할 때 쓰는 상당히 비유적인 방법에서의 사업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표현으로서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할 수는 있는데 이걸 임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생산 공정 혁신, 아까도 중간에 자료에 많이 나왔던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뭐 소부장 기반 구축. 사실 이거는 생산 공정을 왜 혁신하는지, 디지털 전환을 제조업이 왜 해야 되는지, 소재 부품 장비는 아까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당위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그 방법이지 이걸 이제 우리가 임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냥 과업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경오염 개선, 기후변화 대응 이런 건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면 사회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우리가 개선된다 임무라고 좀 키워드화 할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이나 과제명으로서 뭐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거나 또 최근에 이제 꿀벌이 하도 없어지니까 꿀벌들이 잘 먹고 꿀을 만들 수 있는 뭐 밀원 수종을 개발하는 기본적인 사업이나 과제를 하겠다. 저는 그런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논의해야 될 사업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아까 여러 이념적인 임무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정책적인 사항과 그거를 실제로 사업화하는 데에 약간의 조금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네이밍화하는 신선한 것들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교수님 발제 자료 중에 복합형 이제 그 임무 중심이라는 말이 나서 아마 제가 누군가가 그런 정책하고 사업하라고 하면 복합형이라는 꼭 말을 하나 넣고 복합형 임무 지향형 기술 주권 중심의 다부처는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다부처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업 하나 만들면 모양새들이 나겠죠.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떠한 임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지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신중을 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연구개발 사업에 아까 묵현선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그러니까 과제 관리하는 관리 방안과 임무를 혼동하는 네이밍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아까도 경쟁형 R&D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포상형 R&D, 포상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그 연구개발비를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또 후불형 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종료된 뒤에 후불로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임무랑은 관계가 없죠. 그 사실상 후단에 있는 사업이나 과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임무로 조금 착각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투자형 R&D, 연구개발비를 투자 형태로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국가 혁신 정책에서 임무 방향성의 키워드라기보다 그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하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지하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과제 관리 방향들을 좀 새롭게 키워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키워드만 만들어놨지 사실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 사실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과제 관리하는 방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기본적인 큰 틀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부처나 국가에서 주장하는 그 사업과 과제가 어떠한 기존 관리 방향과 달라야 되는지에 대한 차별성이 명확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될지는 그 사업명이나 임무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법령으로 개정하고 규정하는데 좀 더 거기에도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실제로 임무 중심형 어떤 형태의 연구개발 사업이 실제 과제로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산업부에서 혁신 뭐 저기 다양한 법도 만들고 과기부에서도 전략기술 관련된 입법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거는 큰 틀에서의 새로운 키워드 네이밍만 포장되어 있을 뿐 사실상 그 과제 관리나 사업에서의 신선한 사항들을 어떻게 기존 거와 달리 적용해야 될지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사업에 대한 이런 국가혁신 정책상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좀 신경을 쓰는 게 좀 더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용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임무라는 게 참 어떻게 네이밍을 하느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임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그 빅 프로젝트로 또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임무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방식을 어쨌든 임무가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디파인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일하는 방식은 기존하고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법적인 부분은 오늘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인환 정책본부장님께서 그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따로 그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화면에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 이인환입니다. 네, 오늘 발제해 주신 박상학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패널 분들께서도 너무나 공감되는 의견을 다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출연연을 중심으로 또 출연연의 입장에서 국가 임무 수행 전략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보시면 뭐 기초과학 분야라든가 R&D 정책 분야 그리고 출연연 임무에 있어서 저희 출연연은 현재 공공 임무형 기관으로 이제는 좀 전환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좀 명문화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R&D를 질적 성장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국가적으로 좀 장기적인 연구 사업을 좀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그 출연 연구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임무 해결에 집중 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신정부 인수위 발표 내용도 보시면은 주요 내용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제 글로벌 기술 주권 확보가 필요한 초격차 전략 기술이라든가 미래 전략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금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료는 앞으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거나 핵심 인력 확보, 그리고 표준 선점, 그리고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추진 전략안을 신속하게 마련을 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현재 출연료의 그 현황과 지금 한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면, 현재 출연료는 자율에 기반해서 2019년까지 아레나를 다 정립하고 그 역량을 집결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국가 임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타기관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가 지금 협력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부족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방이라든가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출연연의 역할을 정립하고 역할 수행에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임무와 연계한 출연연 간의 공동 목표, 그리고 역할 분담, R&D 전략, 협력 연구 추진에 대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연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전략 수립 기본 방향을 좀 말씀을 올리면, 이제는 임무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또 현재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환경 분석, 그리고 출연연의 협력적 R&R에 대한 역할 분담, 그리고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출연연들의 연구 역량이라든가 생산성을 좀 더 극대화 나가야 될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를 좀 말씀 올리면은, 현재 연구회에서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략위원회가 발족하면 NSC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NSC 전담 조직도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은 출연연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체계를 가지고서 국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역할이라든가 뭐 대형 융합연구 프로그램 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를 좀 더 말씀을 올리면, 출연연의 국가 임무 수행 전략 추진 체계도 아닙니다. 이 안을 보시면은 연구회하고 출연연은 뭐 국가의 뭐 다양한 임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임무별로 출연연, 특히 임무에 대한 출연연의 보유 역량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워킹그룹을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고요. 연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략기획 연구 조직에서는 전략 수립을 위한 총괄부터 시작해서 협력 R&D를 좀 준비하고 있고, 동시에 그 연구개발전략위원회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인 자문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략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개발전략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에서도 출범 준비는 다 완료했고 6월 달에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략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위원회는 출연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높으신 과학기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좀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미래기술위원회와 혁신정책위원회 이 두 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현재 연구의 산하 소관연구기관들의 연구기획 업무라든가 또는 소관연구기관 간 그리고 뭐 학교라든가 기업 같이 협동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NST 전담 조직인 전략기획연구 조직도 이제 신설을 할 것인데요. 이는 출연연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전략의 싱크탱크로서 출연연의 R&D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기획을 하는 역할을 좀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출연연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임무에 대한 그런 특정 이슈에 대한 심층 조사 분석이라든가 핵심 임무 세부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의 이제 국가임무수행 전략 수립 체계에 대한 상세안이 되겠습니다. 출연연의 국가적인 임무에 대해서 보시면은 임무를 세분화하거나 임무를 구체화하는 그런 임무 설정은 저희가 출범 준비 중인 연구개발전략위원회에서 이 일을 이제 연구의 전담 조직과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공동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정책 전략이라든가 제도 기획은 혁신정책 분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뭐 다양한 R&D에 대한 전략들은 미래기술 분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연구 수행이라든가 결과 도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 연구 과제 추진이라든가 R&D 협력 방안 수립 또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에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임무 수행을 위해서 미션 중심으로 세부 목표와 역할 분담에 대한 프로세스 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아닙니다만 기본 동향 조사부터 시작해서 정부나 국회에 소통하는 뭐 다양한 그 활동까지 지원 주체라든가 주요 수행 주체 그리고 활동 프로세스들을 좀 액티비티별로 좀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무별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출연연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전략안을 마련해서 출연연 간의 협력적인 R&D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무에 대한 주체별로 연구사업 계획에 대한 기획, 발굴에 대한 예시를 좀 말씀 올리면 임무의 주체에 대해서는 기술별로 우선 좀 분류를 하고요. 그 기술 밑에는 하위 기술과 차하위 기술 그리고 핵심 요소 기술로 좀 분류를 세분화해서 이제는 그 프로그램별로 크게 뭐 예를 들면 정부 수탁 사업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NST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융합연구 사업이라든가 또는 출연연의 기본 사업 기반으로 한 융합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과제를 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국가 임무 수행 전략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인환 본부장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임무형 사업을 누가 추진할 거냐, 누가 수행할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님께서 출연연이 이런 임무형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또 글로벌 기술 주권 확보에 출연연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략위원회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이제 출연연의 역량을 좀 잘 결집하고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임무를 달성하는데 충분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발제 토론을 하기 전에 기존의 경쟁형 R&D 사업 또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기획하는데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하는데 이게 임무랑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이제 효율적으로 이게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점이 좀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몇 편 내고 기술 체계를 얼마만큼 하고 또는 아까 목현상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개발을 몇 개 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중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달성하는데 방점이 좀 많이 찍혀 있다고 하면은 임무형의 이제 임무는 어떻게 하면은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중첩성, 리던던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핵심 주체들이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같이 뭐 출연연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사회 문제 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 이익 단체라든지 같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짜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중첩적으로 막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김상일 센터장님이 이런 임무형 R&D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평가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교육평가원 R&D 평가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상일입니다. 우선 오늘 박상학 교수님 하신 말씀이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과거 혁신정책부터 현재 임무중심형 혁신정책까지의 히스토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몰랐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모두 하신 말씀, 한국형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이 아직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하신 한편으로 치울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평가가 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의 평가를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지금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에 대해서 다들 다른 그림들을 현재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치우칠 필요도 없지만 현재 명확한 우리들이 다 같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서 어떤 임무 혁신 정책이 무엇인지 혁신 정책의 범위라든가 특징은 명확하게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임무 중심형 혁신 정책의 그런 특징들에 반해서 우리의 R&D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봤을 때 우선 임무에 설정하는 단계에서 봤을 때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는 임무들을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나 이런 중장기 계획에서 보시면 무슨 시장 점유율 확대라든가 단순히 기술 순위라든가 기술 수준 확대 이런 식의 지금 목표 제시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 투자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R&D 체계는 기본적으로 부처별 사업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R&D 투자 시에는 이러한 임무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예산 배분이 그래서 어려운 측면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의 임무중심형 사업을 비슷하게 담을 수 있는 평가의 그릇이 특정 평가 체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평가라는 것도 성과라든가 효율성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했고 또한 지금 일부 수행하고 있는 분야별 특정 평가도 임무를 정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제시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임무중심형 혁신 정책이 앞으로 계속 언급이 되면서 그러한 사업들도 많이 증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기존의 성과 중심의 상벌 체계, 예산을 더 주고 적게 해주는 상벌 체계로 갈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평가가 어떤 사업의 잘못된 점만을 찾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어느 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아무 문제 없음이라는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임무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 중심으로 그러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평가가 총괄적인 평가가 있고 이런 형성적인 평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형성적인 평가가 과정 지향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인 그런 사업의 오류라든가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지향형 R&D에는 임무 달성의 가능성이나 그런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형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그런 R&D 사업의 기획이나 추진 과정, 그리고 임무 달성을 위한 문제 해결 과정, 그런 적절성을 평가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정해진 기한 내 임무 달성에서의 현재 추진 체계라든가 현재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절한지, 그리고 그의 파급효과를 기대했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현재의 방식이나 체계가. 또 한 가지는 대다수의 임무지향형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 임무지향형 혁신 정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격한 변화라든가 우리가 예상 못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같은 것들, 그리고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원자재 가격 그런 급등 같은 예상 못한 것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건데, 이러한 과정 평가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임무지향형 R&D에 대한 평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접근인데요. 임무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가 일관성 있는 그런 추진, 각 부처를 넘나드는 추진 여부, 그리고 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의 연속성 측면도 많이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무지향형 혁신 정책은 당연히 다양한 접근 방식과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무지향형 정책 평가도 당연히 기존의 성과 위주 평가에서 임무 달성에 필요한 R&D 투자라든가 사회제도, 수용성, 관련 제도와 규제,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임무지향 평가가 롤링 플랜으로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 실행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평가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무지향 혁신 정책의 기존 전략 대비해서 이러한 변화들을 다 고려해서 특히 우리의 임무지향형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자주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평가만이라도 그런 측면에서 그 한 번 책정된 한 번 타겟팅된 임무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상일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그 서머티브, 그러니까 총괄 평가 방식에서 가정지향적인 형성적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임무형 사업처럼 이렇게 그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은 급격한 어떤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것도 이게 뭐 롤링 플랜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게 임무형 사업을 이렇게 정의하는 과정에서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임무 달성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성과 측정에 안 들려요? 성과 측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임무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을 때는 우리 국가적으로 또는 뭐 용인을 어느 정도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랜 좀 검토도 필요하고 합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분의 지정 토론이 끝났는데요. 플로어의 질문을 받기 전에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발제해 주신 박상욱 교수님께서 이 토론 내용들 중에 또 좀 보완해 주실 말씀,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임무형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토론자 선생님 토론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논의를 오늘 배운 바 반영해서 더 발전시키는데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지금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해서 일단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무란 무엇인가 여전히 모호하다. 한국형 임무지향 혁신 정책을 하려면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설계도, 공통된 설계도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의견들 몇몇 패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보고자 하는데, 혁신 시스템 관점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혁신 시스템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정의가 없습니다. 제가 크리스토퍼 프리먼 교수 살아계실 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혁신 시스템의 정의를 알려주십시오. 왜 선생님은 교과서를 쓰지 않으십니까?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란 교과서를 좀 남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일부러 안 쓴다. 자기가 혁신 시스템이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 개념은 진화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과학의 혁신 정책은 교과서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몇몇 학교에서 혁신 시스템을 가르치기 위해 자식들이 만든 정의 같은 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란 무엇이다라고 정의되거나 어떤 하나의 그림이 없고 각 국에 따라서 또 각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변용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단일한 그림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로 혁신 시스템처럼 모이프 역시 단일한 그림이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첫째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것도 혁신 시스템론하고 연결된 얘기인데 이제 NIS가 막 그 전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일본 공무원들하고 한국 공무원들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과기부에서도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NIS를 배운 겁니다. 열심히 NIS의 본산에 가서.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개념이네. 뭐 정부 부처가 나서서 뭐 경제단체들하고 기업들하고 출연연들하고 대학들하고 산학연 협력을 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으쌰으쌰 해서 혁신을 일으키고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알고 봤더니 NIS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개념이고 일본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구현했던 한국의 관료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NIS였던 겁니다. 그거를 유럽 학자들이 정리정돈을 해서 개념화를 한 거죠. 임무지향 혁신 정책도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말씀을 안 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토론해 주신 토론자분들 다 말씀 주신 대로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이미 임무지향이죠. 출연연 이미 임무지향이죠. 우리나라의 R&D가 처음부터 임무지향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책연구개발사업이 TDX를 만들자 임무지향이죠. CDMA를 만들자 임무지향이죠. G7 프로젝트 전부 임무지향이죠. 출연연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임무지향이었고요. 키스트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이바지한다라는 임무가 있었고 다른 출연연들 중에 원조급 출연연들에 해당하는 뭐 ADD, 원자력연구원, 또 뭐 표준연구원 전부 다 임무가 뚜렷한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출연연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NST에서 말씀 주신 것이 임무가 이미 뚜렷하다. 국가 임무가 있다. 그 방향으로 가시는데 이미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럼 기초연구는 임무지향성이 없었느냐? 우리나라 기초연구는 처음에 완전한 기초연구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목적 기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임무에 붙어있는 기초연구라는 뜻이죠. 그리고 IBS 같은 경우도 전략적인 대형 기초연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임무지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유럽에서 또 모이프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해야지. 사실은 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이프가 모호하고 또 권한이라든지 누가 이걸 설정할 거냐 등등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많고요. 이 부분들은 예산 사업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또 평가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관례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사업의 관리는 R&D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이 어떤 임무를 달성할 때 A라는 길로 가겠다라고 계획을 제안을 해놓으면 A라는 길로만 가야 되는 게 예산 사업의 관리고 B라는 길로 돌아서 갔는데 어쨌든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달성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이프에서는 앞서서 전략적 니치 관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책 수단이나 목표들을 바꿔나갈 수 있어야 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있어서도 어떤 아웃풋에 대한 평가가 아닌 임팩트에 대한 평가 이런 쪽으로
평가 제도가 좀 변화되어야 하고 사업의 관리나 기획에 있어서는 누가 권한을 가질 것인가라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신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분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 사이에 또 많은 생각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플로어에서 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자유롭게 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늘 토론자분이나 발제자분께 어느 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무 중심 혁신 정책에서 폭넓게 쭉 펼쳐놓고 한번 고민해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박성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들, 연구개발도 그렇고 뭐 출연연 시스템도 그렇고 다 임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구축이 국정과제 가장 첫 번째 들어왔느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과학기술 혁신에서 답을 좀 달라 이런 국가사회적 요구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좀 질문은 우리 이 임무지향적 과학 체계 구축으로 좀 이제 우리가 국정과제를 좀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키스텝이 지금 마련해 가는 과정이라서 제 고민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종전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 또 뭐 R&D 사업도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뭐 임무지향적 과학 체계 구축을 다시 얘기하면 임무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각종 지금의 모든 연구개발 체계들 또 뭐 R&D 사업들 뭐 다 좀 새로운 어떤 개혁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하기 위한 제안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우리 키스텝에서 좀 새로운 국정과제를 지금 실현 방안을 만들 때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과제 단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과제 단위에서는 사실은 창의성, 도전성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또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사업 단위, 그 다음에 또 지금 부처 단위로는 다양한 그 사업들이 있는데 부처끼리도 연계가 안 되고 또 뭐 기초연구자들하고 또 출연연 대학 간에 어떻게 해야만이 또 이 문제 해결력을 높여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있고요. 또 기업들이 이제 중요한 주도적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기업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협업을 갖춰갈 건지 참 세부적인 디테일에 아까 우리 북현선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예산 집행도 문제 해결력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유연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은 개선과 혁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이 업무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내부 세부적인 걸 다 들여다보면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건가 그런 게 이제 숙제인데 이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짧게 좀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좀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어떤 정책 구호가 새롭게 등장했을 때 이제 항상 이래 왔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세계화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했죠. 그 앞에 우리가 항상 썼던 말은 국제화였는데 그래서 세계화의 개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또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도 그랬습니다. 그때 뭐 수없이 많은 토론이 있었고 보고서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또 정부에서 정책으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갖고 또 지난 정부에서도 사람 중심 정책이 있었는데 과학기술 쪽에도 사람 중심 과학기술 정책 그랬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뭐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정책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용어가 등장하면 항상 이렇게 되는데 이 국책 그 110대 국정과제든가요? 거기에서 임무 중심 또 거기에 뭐 사회 문제 해결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처음 이 용어를 쓴 사람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좀 정리해서 어떤 취지였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박상욱 교수님 발표한 거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모든 과학기술 혁신 정책 아닌가 이런 느낌. 또 기존에도 이미 이렇게 다 하고 있었는데 뭐가 달라지는가 이런 느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립할 때까지 좀 더 토론이 필요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우리가 임무 중심이라는 용어를 이제 이왕 썼다고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한두 가지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인지에 대해서 딱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뭔가를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임무 중심 혁신 정책이라고 하면은 좀 위험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그 과학기술 혁신, 과학기술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정책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임무 중심과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이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2016년도에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까지의 그 정책을 과학기술 정책을 쭉 평가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부터 한 언제까지인가요? 뭐 한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까지는 과학기술의 체력을 강화하는 정책과 그러니까 사이언스 포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자체를 육성하는 정책과 그것을 이용하는 정책이 균형을 이뤘는데 나중에 이제 올수록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오면서부터 그것을 과학기술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책만 너무 강조가 됐다. 균형을 잃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임무 중심 정책이라는 게 또 그런 마무리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무 중심 정책을 강조를 하더라도 역시 또 그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계속 중요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지금 그 플로우에 키스텝의 손명호 본부장이 나와 계신데요. 그 직접 지금 현재 그 필수 전략 기술이라든지 임무형 사업에 대해서 좀 기획 과정에 대해서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발표랑 토론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과기혁신본부랑 아마 7월 정도에 그 우리 국가 R&D 임무지향 혁신정책 방안에 대해서 기본 방향이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일을 지금 하려고 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김조한 전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 R&D 우리 30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임무지향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한 국가 R&D 절반 정도 해당되는 그 연구자의 창의적 바탕업 기초연구나 이런 쪽은 그 기초체력 강화 쪽 계속 가고 이 정부의 어떤 탑다운식으로 진행되는 국가 R&D 과제에 대해서 기존에는 너무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가 사회적인 경제 사회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임무라고 했을 때 이 임무 목표를 설정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을 겁니다. 가장 뭐 윗단에 어떤 그랜드 챌린지가 있으면 세부적인 골까지 이걸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지금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한번 만들어보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거든요. 이게 R&D 정책에서 벗어난 혁신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임무를 달성하려면은 R&D만 가지고 임무 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럽도 그렇지만 R&D 이외에 다른 혁신 정책이나 제도적인 수단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R&D와 BR&D 쪽의 정책을 믹스하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상당 부분 우리 R&D 예산 배분 조정할 때도 기존에도 보면 이제 부처별로 이렇게 사업별로 예산 배분 조정하는 체계에서 이제는 임무별로 이렇게 횡적으로 조정하는 약간은 다른 그 혁신적인 예산 배분 조정 체계도 도입돼야 되고, 또 여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고 또 다양한 부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기획 단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손병호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받고 그 플로어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R&D 평가센터의 기지훈입니다. 오늘 발표와 패널 토론에서 많이 배웠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국정과제 시행이 되면서 이와 이안으로 임무 중심형 정책이라든가 R&D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저는 기존 것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즉 혁신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레디컬하게 다 바꾸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의 많은 혁신이 기존의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임계점을 넘어서 어떤 결과물, 우리가 아는 알파고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이렇게 등장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금 R&D 체계에 봤었을 때도 발표 내용에서는 나왔듯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미 임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가 제도라든가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해왔던 것을 여전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걸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논의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저 내용 중에 다른 하나 동의하는 부분은 임무 중심형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과도한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이게 완전히 클리어한 정의가 내려지기 어렵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각 부분에서 임무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워낙 거대한 시스템이다 보니 하나의 정의가 만들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하게 각 레벨에서 각 그룹에서 임무를 그 자체의 임무를 클리어하게 정의하고 이루어진다면 창발적으로 큰 형태에서 어떤 우리가 각 계에서 각 레벨에서 의도하는 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플로어에서의 그 질의와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질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가 상당히 그 많이 있었지만은 한 2개 정도만 소개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질의는 그 임무 중심형 R&D 추진 시 그 사회적인 난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고 시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민 참여 워크숍을 그 박상욱 교수님께서 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질문은 임무 중심의 그 국가 핵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그 현재 정부 가버넌스와 일하는 방식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직접 그 뭐 출연연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아까 협력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이인환 본부장님께서 예시적으로 이렇게 임무형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핵심 주체의 그 출연연이 굉장히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일하는 방식은 어떤 식의 변화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박성욱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뭐 발제자의 역할은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불쏘시개에서 그치는 것인데, 제가 이런 어떤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에서 답변을 하는 게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원장님 질문 주시는데 문제 해결력은 결국은 문제 해결 의지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좀 기반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그 문제 해결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주환 관장님하고 기지훈 박사님이 이제 너무 많이 바꾸지 말자, 기초 체력도 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뭐 1.0, 2.0, 3.0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1.0 위에 2.0이 올라가는 거고 2.0 위에 3.0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무지향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게 과기 혁신 정책 기본 틀을 송두리째 바꾸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너무 안 바뀔까 봐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케이크가 있고 케이크 위에 생크림이 있고 생크림 위에 딸기가 있는데 이 딸기를 체리로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케이크의 베이스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초 연구라든지 과학 진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R&D를 할 때 시민의 역할은 물론 영국의 모이스 커미션에서 하는 것처럼 실제 위원회에 참여해서 사업 기획이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어떤 과학기술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는 것, 반드시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또 키스텝에서 매년 수행하는 기술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도 참여하는 것. 이런 관심과 참여라고 하는 게 시민의 역할이자 사실은 책무죠.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과학기술로부터 점점 괴리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며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 혁신 정책의 장애 요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아무래도 과학기술인들께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또 다가가 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무 중심의 혁신 정책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신 것 같고요. 출연료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각 출연년에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과학기술의 저수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임무에 대한 그 역할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제 출연년들이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정말 국가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사업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현안 문제 해결에 좀 각자 출연연이 아니라 융합해서 서로 협력해서 가는 그런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연구에서도 그러한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융합 연구단도 있지만 지금 각 출연연에서 기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 사업을 기반으로 이제는 같이 협력해서 국가 임무를 좀 더 설정하고 그거를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연구에서 굉장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또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그 수요 포럼을 마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장시간 발표 및 그 참여해 주신 박상호 교수님과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수요 포럼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7회 수요 포럼은 민간주도 혁신 성장을 위한 R&D 패러다임 전환 방안이라는 주제로 6월 8일 날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46회 수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